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한국과 미국 간의 지금 관계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데, 자, 일단요, 이 쿠팡 사태가 지금 결국에는 미국 의회까지 개입을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입니다.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요, 미 의회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기록을 수천 건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두 분의 청문회가 있었죠. 그 과정이 전체가 다 담긴 동영상이 제출되었다고 하고요. 다른 기관들, 업체들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십수 건 있습니다. 크게 잡아도 한 십수 건 되는데, 그런 사례와 비교해서 이번에 쿠팡 사태는 너무도 차별적이었다, 편파적이었다, 특정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일단 미 의회에다가 증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쿠팡 청문회는요, 미 하원에서 했는데요, 이 경제 관련, 무역 관련, 산업 관련은 하원, 그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국제 안보 이슈 이런 것들도 상원에서도 합니다만, 자, 이번에 이 하원 청문회가 1차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요. 구체적인 어떤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법사위원회에서요,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에 2차 청문회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하죠. 한국에서 얼마나 지금 편파적으로 쿠팡을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경우, 그리고 특별히 미국 기업을 탄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어난다.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중국 기업에 유리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탄압했다 혹은 차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면은 그때는 슈퍼 301조 이게 드디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래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패닉한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쿠팡 관련 뉴스가 새로 하나 떴던데요. 이겁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입 꾹 닫고 말이죠, 얼굴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당시 그 청문회 두 번 할 때 김범석 의장을 부르려고 했죠. 이 사람도 같이 불러서 로저스 대표하고 같이 앉히려고 했는데 김범석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미국인입니다. 시민권자고요. 한국계일 뿐이지 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국내 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최근에 왔어요. 일단 미국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심려 끼친 점 사과드린다, 고객 기대에 부응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쿠팡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관세 15%를 25%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그야말로 충격적인 으름장을 놨죠. 자, 그것이 미 연방 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 관세, 상호 관세가 전부 무력화됐지만,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수단으로 오히려 더 센 어떤 관세 정책을 펼친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김범석 쿠팡 의장이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과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작년도 그 실적 발표를 위해 개최한 컨퍼런스 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4분기 실적을 상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해 말 공지했던 데이터 보안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면서 이번 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자, 김범석 의장은요, 지난해 12월 28일 사과 입장문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육성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고객들에게 놀라운 경험, 이것을 선사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왔다.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고객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자, 아무튼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말이죠, 김범석 의장이 이런 사과 육성을 공개하는 것도 미국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강문 양면, 화전 양면이라 그러죠. 강공책과 함께 이렇게 부드러운 정책도 펼치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 그리고 일본에, 대만에 있는 고객들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일종의 전략적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요 밑에 요겁니다. 쿠팡 작년 매출이 49조 원인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한 어떤 유통업체들이 전부 곡소리하는 거죠. 쿠팡에 비하면 우리는 골목 상권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라는 G마켓, 뭐 옥션, 뭐 인터파크 뭐 많잖아요. 이런 국내에서 그 소위 인터넷 기반 이런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말이죠. 적어도 10개 이상 되거든요. 우리는 골목 상권이에요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엄살을 떨고 있는데, 근데 실제 엄살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쿠팡이 압도적인 성장을 해버렸죠. 쿠팡이.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매출액보다도 매출액이 50조 정도 되는데 순이익은 요것밖에 안 돼. 3천억 원대. 이거는 달리 말하면 박리담회 형식이에요. 폭넓은 개념으로서 박리담회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새벽 배송을 국내 최초로 했던 것도 그게 이제 주요했고요. 그리고 쿠팡 하면 믿음이 간다. 뭐 그리고 배송도 빨리 한다.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뭐 인권 문제도 부각되고 그랬지만, 근데 그거는요 당사자들이 그렇게 뭐 저항하지 않는 이슈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이 쿠팡에서 새벽 배송에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함으로써 자기들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시간에 일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원래. 그걸 강제로 하라 뭐 마라 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적 통제 체제죠. 그래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요 쿠팡 그 새벽 배송을 금지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더 반발한대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뭐 알바가 되든 뭐가 되든 거기서 임시직으로 하든 뭐 정규직으로 있든 뭐 어떡하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겠다는데 니들이 왜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100은 없습니다. 항상 100 말고 작은 뭐 비율로 다른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 다른 목소리를 핑계 삼아 가지고 누구 한 사람 사고 나면은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수사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지금. 예, 이런 것은 인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허위 인권이다, 위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크게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거기 이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별적으로는 더욱더 어려운 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수없이 많은 불상사가 터진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나서서 뭘 자꾸 하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악이에요. 이거는 그게 바로 공산주의적 방식이고 소위 이제 통제, 뭔가 자꾸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좌파라고 할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저 세력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본능적으로 어쩌면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뭘 자꾸 다 하려고 그래. 그거는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가 그렇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정말 행운이 막 하늘 가득히 이제 행운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인물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타났던 겁니다. 아주 뭐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걸 다 해낸 겁니다. 모든 기반을 다 닦고 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하면서 김재규의 총에 저격당하면서 피살당했습니다만,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수없이 많은 신생국이 나오잖아요. 뭐 한 100개국 가까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나라 이름 붙인 나라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전부 그때 신생 독립국이 되거나 다시 독립했거나 다시 뭐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발전한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왜? 산업화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산업화하면 민주주의도 그대로 돼요. 대한민국 1등이야. 그 조건에서 그 극빈국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나라가 발전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한다 그래서 전부 민주주의야. 그리고 미국하고 다 손잡았다고 대부분. 전부 친미 국가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시작했지만 그 같은 조건이야. 민주주의, 친미. 그렇지만 한국만 성공했다니까요. 한국만. 대만은 별개입니다. 저기 홍콩, 뭐 대만, 싱가포르 이런 거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원래부터가 조건이 달랐어요. 우리하고는. 그 중국으로 봐도 됩니다. 거기는 사실은. 대만도 성장한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 거예요. 중국을 시장으로 활용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맨땅 헤팅한 거지. 지금 세계 각국들이 막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못 사는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뭐 태국, 인도네시아 막 이렇게 발전하죠.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런 나라들. 근데 그때 그 우리나라하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하고 지금의 이 제3세계권이 발달하고 발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한 거고요. 박정희라는 아주 위대한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때 국민들이 잘 따라준 거죠. 그래 잘 따라주게 만드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제3세계권이 발전하는 거는요. 외국이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 다 몰려가잖아 거기. 지금 베트남에 있는 외국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그들 힘으로 공장 지은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고용이 창출되고 뭐 그러면서 세금도 뭐 어디 뜯어내고 이러면서 성장해 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눈으로 배우고 기술도 이전받고 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외국 기업 단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 그야말로 그 소위 이제 일본에서 대일 청구권 그 뭐 관련해서 뭐 독립 뭐 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상금이다. 우리는 배상금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갖고 포항제철 짓고 경부고속도로 닦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신화를 열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업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그거를 언제부턴가 이 권력 투쟁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 투쟁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방향이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 이런 데 대해서요.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한 어떤 자기 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기반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보수냐, 당신이 우파냐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딱 물어야 돼. 거기서 더 세게 나가려고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묻게 되면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또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이거는 리트머스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보수 안에서도요 지금 그렇게 팍 이렇게 폭넓은 어떤 그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국한된 영역으로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보수 안에서도 부정선거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은 다소 있지만 정말 이것을 정말 가장 뭐 화급지사로 여기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죽습니다 라면서 여기에 몰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요 부정선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발언하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김민전 의원까지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부정선거 이슈가 생각외로 그렇게 많이 확산 안 돼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만큼 일반인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더 이상 그리고 이슈가 퍼지지도 않는다. 퍼지지 않는 이유 중에는 언론들이 그걸 완전히 모르쇠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음모론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 한계죠. 자, 오늘 뭐 전한길 씨가 준석이하고 뭐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부정선거 같은 것은 이게 나름대로 이 뭐 어떤 방식이 토론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수사로서만 가능한데 두 사람이 이제 말장난하고 끝날까 저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준석이가 계속해서 뭐 법원이 뭐 이런 결정을 했다. 법원보다 당신이 더 신뢰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받아칠는지 다소 의심이 되긴 합니다.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말이죠.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시각에 있어서도 많이 다릅니다. 저 좌파라고 불리는 민주당하고도 이 사실 이제 우파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이 세력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제가 3천억 원대 이 순이익 이야기하다가 뭐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로 왔지만서도요. 쿠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49조 원대 순이익이면요. 사실 1조 이상 그 이익이 나와야 돼. 순이익이. 이 정도로 이들이요. 그렇게 폭리 기업이 아닌 겁니다. 쿠팡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게 되면요. 쿠팡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쿠팡을 좋아하느냐. 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게 많은 거예요. 여기는. 연간 영업이익이 3년째 6천억 원대. 연간 영업이익이 3년째 6천억 원대. 그러나 순이익은 3천억 원대. 영업이익률은 1.38%. 4분기 영업이익은 97% 줄었지만 순손익은 적자 전환했다. 다소 이제 뭐 뭔가 영향을 좀 받긴 했네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4분기
수익성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쿠팡이 현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12월 부정적 영향이 올해 들어와서는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런 뉴스도 여기 있어요. 그 밖에 뭐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거대한 이게 불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말이죠. 긴급히 조만간 장관급들을 미국에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 가운데 국회가 먼저 서둘러 방미단을 꾸리더군요. 미국 가서 미국 의회 지금 현재 청문회를 1차 청문회라고 보는데 열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더 키우면 안 된다, 비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긴급히 이제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죠. 그 정도로 말이죠. 이번에 이 쿠팡 사태는 큰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그 한미일 삼각 그 공조 체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훈련을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서 거부하고 특히 항의까지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한 미 사령관의 반박, 미국 국방부 지시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 주한 미 사령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조현 외교부 장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입니다. 포스타죠. 이 사람이 결정한 것으로 처음에는 막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뒤에는요. 미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요. 전쟁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전쟁부 장관이 그렇게 할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봐야죠. 이거 큽니다. 이거. 지금 한국과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뇌부의 지시가 아주 강력한 지시가 있었더라고 합니다. 사과 아니야. 사과하면 안 돼. 이건 한국이 잘못됐어. 그런 걸로 한국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빤절거리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해 훈련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났지만 수뇌부가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라는 이 뉴스. 이게 조선일보가 지금 긴급 보도를 하던데 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재명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중국하고 이제 이런 마찰을 우려해가지고 한국 측에 항의도 하고 미리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서 또 항의하고 그리고 미국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한국 리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중국이 지금 가장 큰 위협이다. 북한은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북한 상대로 훈련하는 한미연합훈련만 갖고는 안 된다. 지금은 오로지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개념을 갖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저 중국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면 중국을 잡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설득을 하는데 거기에 방위 출신 안기백 국방부 장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태클 걸었죠. No! 우리 니들하고 그렇게 안 해. 일본하고 하면은 절대로 안 해. 그리고 한미 동맹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미 동맹도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훈련의 양상이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벌써 판단 다 끝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 군인들은 원래 정치적 발언을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겁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고 그 배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같은 이런 최고위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요, 한미 간의 관계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한미 동맹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한미 간의 무역 관계, 경제 관계 이런 것들이 쿠팡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조금 시각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소재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파 유튜브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희망 섞인 이야기는 이거죠. 이겁니다. 이걸 갖고 계속해서 분위기를 계속해서 전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